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화요일 리치맥 대박스타 문을 연 김효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7월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날씨가 정말 후텁지근한데요. 이런 날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리치맥 대박스타는요. 양적 완화와 함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적 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 나눠주실 매해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 정말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냉방병 걸릴 정도로 잘 지내가지고. 그래서 긴팔 입으신 거예요? 네, 지금 말았다가 풀었죠? 네. 안 추우세요? 저는 걸어오느라고 더워서 지금은 시원해요. 아, 좀 있으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래요? 네. 추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아, 추위가요? 예. 네, 어쨌든 지금은 시원해서 좋긴 한데, 예.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양적 완화 들어가기를 오늘 얘기를 미리 했었는데, 그 전에 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사실 금 자체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위험 자산이냐 아니냐. 이 둘 중에 어떤 속성을 더 많이 띄었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시간을 짧게 가져봤었는데, 사실 금 얘기는 막 한도 끝도 없어요.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이 소비를 하는, 수요를 하는 이 소비층 자체의 심리적인 싸움에서 많이 가격 자체가 갈리다 보니까 요것이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지 못하면서 좀 아주 비싼 재보험 상품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유의하고 신중해야 된다. 요 정도가 한 결론 같아요. 특별히 뭐 여기서 깊게 했던 내용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장기적인 금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적 완화 시작해 주시죠.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요? 이 사실 양적 완화는 말미에 계속 한 두 번이나 짚었죠. 그리고 사실 김 앵커가 그때 말미에 짚지 않았다면 오늘 사실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영적 완화가 집행이 되고 양적 완화가 뭐고 이런 건 이미 시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시키는 스몰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12월 달 들어서 완벽하게 이제 양적 완화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지금 과정 자체는 한 뭐 3차 과정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회차에 이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 자체가 일단 마감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표 중에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고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고용이 많이 되면 그럴수록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니까. 근데 결국 이게 다 영향이 가도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경기예요. 고용 자체가 경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을 우리가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건데 결론은 고용은 곧 경기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이 풀리는 폭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 자체에 대한 거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양적 완화가 종료가 스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 축소가 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식으로 글로벌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그런 쪽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 자체는 결과론적인 것들이에요. 결과론적인 것들이고 결국 시중에 풀렸던 이 US 달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정부 쪽으로. 정부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결국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US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는 이 통화에 대한 이자죠. 결국 이자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갈 확률이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풀렸던 통화를 흡수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만큼 통화 가치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결국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얼마 전에 이제 스몰 테이퍼링을 결정하자마자 터키, 리라, 브라질 이렇게 이런 곳이 막 금리를 10%씩 인상했어요. 12%를 인상한 국가도 있고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그런 결과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이제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 달러의 봉급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여기인데 지금 ECB 유럽 쪽에서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통화를 많이 불려서 결국 미국 달러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유로존의 어떤 기조를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면서 봉급 송환이 이루어지면 이 자본 조달이 유럽 쪽에서 끊겨버리기 때문에 ECB는 그만큼 이 유로를 더 찍어가지고 양적 완을 실시해서 빠져간 조달 비용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은 금리 인상이 왔을 때는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결국 지금의 환율, 지금 환율 EX라고 보통 표시하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아무래도 환율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러면서 환율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거는 이건데 미국 달러의 봉급 송환이 이루어질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대승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적인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인 영향은 이거죠. 안전자산 선호로 위험자산 배팅 강세 흐름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결과론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US 달러를 우리가 그때 금이랑 비교했을 때도 같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US 달러랑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 US 달러의 강세를 띠는 것 자체가 이 한마디로 결국 안전자산 선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좀 중간적인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자면 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따라 이 성향 차이에 의해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때까지 돈이 있었던 사람은 전세담보대출 이런 거 안 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더 은행 예금이나 채권 쪽 이런 쪽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달러를 찍어서 사던가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워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많이 전세대출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계에 대한 부채 부담 가중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대의 채권 자산 운용사인 핀코 같은 데서 내놓은 이제 뉴트럴한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시장은 회복이 되는데 GDP 대비 나의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거 자체도 낮아지고 하지만 유보율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한마디로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가계는 굉장히 소득이 낮아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US 달러에 대한 가치가 인상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금리 수준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US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자율 상승까지도 당연히 초래한다.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주식 전세담보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가계에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자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의 실물 경제, 실물 가치 자체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이게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갔던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그 경기가 딱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가 계속 총 수요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한 95년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상황이라, 딱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던 증시나 주가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 경기의 부양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 맥을 딱 끊으면서 성장 자체가 좀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이렇게 한국 경제가 빠그라진다기보다 성장률 자체가 좀 확실히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영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예요. 정부가 어느 정도로 그 잘 유도리 있게 반응을 해주느냐, 또는 정책적으로 잘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것까지 떠들면 다음 시간에 못 볼 것 같아요. 김앵커님을 제가 다음 시간에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부 차원의 이런 말들은 제가 일단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일단 한번 내본 거죠. 그러면 양적 완화가 축소를 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국내 흐름은 국내의 이자율 상승하면서 국내 경기에 특히 부동산 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이 어떤 시퀀스에 의한 하나하나의 맥이었다면, 결과론적으로 나왔을 때 혹시나 또 만약에 양적 하나가 재시행됐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안전자산의 선호 흐름이 어떤 거고, 그리고 위험자산의 선호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두 가지 축에 의해서 한번, 그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한번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 간단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안전자산 흐름이 강세를 보일 경우냐, 또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강세를 보일 경우냐, 두 가지 흐름인데, 우리가 일단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강세를 보일 경우는 이따가 하고, 거의 반대겠죠. 반대 이런 포지션 나올 테니까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강세를 보일 경우를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위험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저 혼자 찍었던 녹화를 했던 그 시간에서 위험자산을 가장 처음에 놨던 게 바로 주식이죠. 주식. 그럼 당연히 여기가 주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때는 채권이 있겠죠. 채권이 있겠고, 주식, 그리고 통화. 통화 중에 당연히 US 달러나 스위스 프랑, 그리고 일본 예나 이런 것들이 아닌 여타 로컬 통화들,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채 관련된, 물론 당연히 숏머니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 이런 위험자산의 선호 흐름이 강세를 보일 땐 당연히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맞겠죠. 붙인다는 건 투자를.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히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 부동산, 펀드. 결국 이 미래 수익에 대한 이 확정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품들은 전부 다 결국 위험자산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금은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미래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정기예금, 채권, 은행예금, 저축 등, 그리고 우량한 나라들의 채권, 이런 흐름들이 결국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고, 아니면 우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한다든가, 가장 큰 안전자산 역시나 우리에게는 현금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사람은 이 원화를 들고 있다든가 이런 식인데, 위험자산이 흐름을 보일 때는 각종 주식을 비롯한 파생상품이나 선물옵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사실 깊게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다들 웬만한 투자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양적 간의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가 축소 흐름이 되면서 지금 국내 금리가 올라갈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이번 연도 말쯤이 될까요? 지금 얼마 전에는 지금 이제 와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통 터졌는데,
네, 작년에 이제부터 금리를 지금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작년 한 12월도 되기 전부터 10월 이상부터 계속 말을 해왔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때까지도 미적미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는데, 예, 인하했다가 좀 있다가 양적 완화 끝나버려서 우리나라도 인상을 해야 될 때면 결국 이 금리 차, 이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럼 양 국가 간의 금리 스프레드 차가 이만큼 벌어진 상황이 나올 수 있어 버리면, 예, 한순간으로 그쪽으로 돈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나라의 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고 있는 애들은 외국인이거든요. 기관에서 연기금 이런 애들이 하방 경직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때, 예, 그때 걔네들은 하방이 어딘지 그 바닥이 어딘지 알죠. 걔네들이 작업친 애들이 걔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하방 경직성을 가져오는 애들이 돈을 쑥 뽑아가 버리면 우리나라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어떻게 보면 좀 잃어버리면서, 예, 한 번쯤 밀릴 때 예상보다 확 밀려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미 스프레드 차는 조금 뭐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예, 말씀처럼 그 12월 말 정도로 예측이 되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시기부터는 우리도 차라리 금리 인하에 대한 부양책보다는, 예, 같이 따라서 같이 올리는,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아 보이는데 시기 자체는 제가 사실 그때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예, 그거는 뭐. 예, 백악관은 알겠죠. 예, 예, 근데 쟤는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상품이 있어요. 예, 그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이 들고, 뭐 안전자산 강세가 흐르고 이렇게 나올 때 한 가지 정도 이제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준비해 본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뭐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마치 LG생명과학이나, 예, 대우증권 차트처럼, 예, 완전히 맛이 갔는데 이런 라인을, 예, 지켜왔던 라인을 깨면서, 예, 다시 재차 깨면서 지금 아직도 돌파를 못하고, 예,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 결국 한국 원이에요. 원인데, 예,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인데 결국 이거는 이 분모가 결국 그 달러죠. 달러에 대한 상대적 화폐 가치를 나타내주는 이런 그 환율이 이게 차트인데, 결국 이 말은 한국 원화가 세다는 강세란 말이죠.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예,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높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예, 그 나라가 좋으면 당연히 그 나라의 가치는, 예, 화폐의 가치는 어느 정도 좀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주겠죠. 이거에 대한 수치는 당연히 이자율이 중심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상품은 뭐냐? 바로 US 달러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US 달러 선물인데 결국 US 달러 선물은 이 원화의 환율에 대한 그냥 베팅이라는 거죠. 환율에 대한 베팅. 근데 지금처럼 이런 기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환율이 흘러내린다. 이러면 한국 원화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US 달러의 가치는 빠지는 거 있죠. 자, 그럼 김혜권님, 네, 이렇게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US 달러의 가치가 빠져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가격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 원과 달러로 이루어진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빠지려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US 달러 선물을 매수를 쳐야 될까요? 매도를 쳐야 될까요? 매도요. 매도요? 예, 맞히셨어요. 네. 예.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였죠.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예, 한마디로 선물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가진 상품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몇 개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기 전에 나는 이미 뭐 10,000원에 팔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설사 5,000원 떨어진다 그래도 이미 거래소에 의한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나는 그 10,000원을 챙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시장에서 팔려 그러면 이미 떨어져가지고 5,000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앉아서 5,000원을 손해본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이 되면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 치면은 US 달러 선물 자체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예, 그거를 미리 매도를 쳐놓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 수축분을 맞아가지고 재차 환율이 올라온다고 쳤을 때는, 예, 반대로 US 달러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매수? 그렇죠. 예, 반대로 치면 되겠죠. 반대로. 네.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예, 나는 이거를 미리 거래소에 10,000원에 사놓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15,000원이 돼요. 남들은 시장에서 지금 살려고 그러면 15,000원에 사야 되는데 나는 이미 10,000원에 산다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5,000원을 이득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팔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셀 때 주식을 사고 채권을 팔고 그리고 펀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US 달러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전부 다 매수요 이렇게 해요. 예. 근데 US 달러 선물은 아니죠. 예. 분모가 US 달러 선물이기 때문에 US 달러 선물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US 달러 선물은 우리나라가 좋을 때는 먼저 매도를 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양적 완화의 전체적인 그 개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차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 아니면 또 수축권이 나타났을 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계략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흐름이 양적 완화 축소로 가고 있으면서 달러가 본국 송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투자 흐름 자체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가는 국면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장세가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지금 이 화면표로 볼게요. 표라기보다 슬라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에 이제 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걸 1년을 끈다, 2%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가장 제일 키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느냐, 이 개념을 갖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지금 하는 대로 주식 투자를 하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저희 반응의 모토가 여기 한마디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김앵커가 하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김앵커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세장 이제 보통 이제 선물장이 보통 이제 선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방의 어떤 추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겠죠? 네.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더 기울기는 차이가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스장이라는 거는 위아래 어떤 특정한 밴드를 형성하면서 이 레인지 안에서 지수가 놀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추세장은 추세로 갔다가 뺐다가 말았다가 올린 척 갔다가 이런 식이고, 횡보장은 계속 아주 작은 이 중방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제 선물 장세인데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개인들이 일단 개인들이라는 거는 개인들,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개 나눴을 때 투자 3대 주체 중에 개인들이겠죠. 요 개인들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장세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 같은 박스장이지 않을까요? 잘못 짚었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맞췄어요. 그래요? 맞추는데, 오늘 되게 좋네요. 정답 2번 맞추고. 다 짜고 한 거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죠. 네, 저 공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 박스장의 흐름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는 이게 결국 잘못된 거예요. 왜 왜 잘못된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겠죠. 근데 이 저점에서 팔아서 고점에서 산다. 그때 김영커님이 뭐 우리 다른 코너에서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이게 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 박스 장세는 한마디로 그런 장세죠. 결국 영매매를 강요하는 장세예요. 예, 위에 올라오면 패고, 예, 밑에 떨어지면 받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팬다고요? 예, 팬다는 건 내가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예, 이런 흐름이 보일 때 한 100만 원까지 가면 사요. 150만 원까지는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은 또 잡고 예, 또 박스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박스 매매를 하는 걸 이제 그 위에서 패고 아래에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재밌죠? 네. 예, 예. 그런데 이 선물 시장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런 흐름 자체를 결국 바닥에서 사서 그 위에서 꼭지에서 매매하는 이런 행태는 이거는 워렌 버핏도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예, 워렌 버핏도 하기 힘든 예,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 구석에 있는 뭐 한 예, 제야의 운동곳으로 꼽히는 예, 자칭 뭐 그런 사람들이 예, 자기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절대 불가능하고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크게 추세가 터져줄 때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치맵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장이 터지면은 예, 저한테 가장 먼저 수익 얼마 벌었냐 연락이 와요. 예, 왜냐 스타일 잘 알거든요. 매매한 스타일을. 예, 추세가 터질 때 가장 수익이 크고 가장 먹기가 쉬운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여기까지 오르면 네. 여기가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또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예,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죠. 예, 저는 하수의 답변이었나요? 아니죠. 맞추신 거는 잘 맞추셨어요. 맞추신 네네. 거는 맞췄는데 예, 어떻게 다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생각했어요. 생각하셨어요? 예. 예.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손재를 치지 않는 김현커님의 예, 해안으로 이제 맞추신 것 같은데 사과를 드려야 되나 없는 걸로 하고 싶은데 예. 이미 뭐 인터넷에 다 있죠. 네. 예. 전 2번 봤어요. 예. 네. 어쨌든 이 박스장에서 결국 개인들이 수익이 많다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가장 원칙적으로 지켰어야 할 그런 원칙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장은 등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등락을 나온 데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깨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예, 뭐 변곡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박스장에서 개인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문제예요. 예, 그 말은 한마디로 시장이 주는 흐름 자체를 예, 이거를 나는 맞는데 시장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거는 참으로 아쉬운데 저희 많은 회원님들이 제가 리딩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막 서로 물려가지고 예, 좀 막 생쇼를 하시는데 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회원님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회원님들은 저한테 더 욕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더 드셔야 돼요. 예, 욕 듣고 돈을 안 까먹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예. 네, 확실해요. 욕 먹으면 안 까먹는 거 확실해요. 그래도 까먹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한 계약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벌어드렸어요. 벌어드렸는데 점심 먹고 왔는데 다 털렸다는 거예요. 네, 다 없어졌다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혼자서 매매를 하다가 그래서 막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박스권 영매매를 막 했어요. 예, 올라오면 패고 밑에 가면 잡고 이러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게 뭐 하수와 고수와 그래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을 회원님들이 사실 적은 가격에 배워가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좀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거의 만약에 전체 내용이 100시간이라 했을 때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사실 이 남은 시간에 끝내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이 내용은 수백 번, 수천 번 하루 매일 말을 해도 예, 회원님들은 저한테 욕을 많이 들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수천 번 말을 해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월 2일이에요. 1월 2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때 김 앵커님은 예, 다른 걸 하고 계셨겠지만
그 전까지 연말에 막 부흥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S&P들이 막 신고가를 찍고 하면서 좋았어요. 덩달아 우리나라도 와, 좀 간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1월 2일 딱 시작하자마자 장대봉을 빵빵빵빵 맞았는데 이게 지수가 8포인트가 빠졌어요. 8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8포인트가 빠지는 엄청난 추세를 보이는데 저희 방의 회원님 중에 1,500만 원을 버신 분이 있어요. 네. 예, 제가 계속 매도를 넣었기 때문에 하락이 떨어지니까 계속 매도를 넣고 하다 보니까 1,500만 원까지 버신 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쪽에서 지금 다른 방에서 하루에 6번을 손절 친 경우가 나왔어요. 그리고 4번을 손절 친 경우 전부 다 손절 다 쳤어요. 네. 예, 저 빼고.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평소에 떨어진 것보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멈출 때마다 바닥이야. 매수 쳐. 또 떨어지니까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또 매수 쳐. 이렇게 해서 6번을 손절 쳤어요. 예, 근데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깨질 때마다 매도를 계속 1개 추가, 2개 추가, 3개 추가 계속 매도를 더 넣는 거죠. 예, 남들은 박살이 나는데 우린 수익이 왕창 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나온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하루 급락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예,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요 앞에 내용 이제 어떤 물리학의 3법칙을 이용한 매매 스타일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되니까 요거부터 이렇게 쭉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목표치가 잡힌 요 파란색 보이시죠? 네. 결국 이게 하락에 대한 목표치예요. 하락이 이렇게 나올 때 요 N자가 급락한 만큼 조정을 받은 이유, 조정을 나오면 급락한 만큼 재차 급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빵 내리지 않고 시간으로 기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면 타임오버가 나온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어느 순간에 저점들을 형성한 이런 자리들 저점 조정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항상 큰 머릿속에서 대응은 박스가 살짝 올라가더라도 깨면 무조건 매도를 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깰 때 알았어요. 급락 나온다. 깬다. 살짝 올라쳐서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무조건 내려간다. 올라와서 또 매도를 쳤죠. 깨질 때 매도 치고 올라오는 거에 또 매도 치고 쫙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쉬운 장이에요. 눈에 너무나 그냥 읽히는 굉장히 그냥 편하게 기다려 깨면 무조건 들어가 좀 늦더라도 무조건 들어가 수익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흐름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왜? 하락의 힘은 강하게 나오면 그 하락의 힘이 일단 조정을 받지만 작용 반작용이 끝나는 순간부터 재차 원래 있었던 강한 하락의 힘이 또다시 한번 빵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쉽죠? 네, 저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조금요? 네. 알겠습니다. 45만 원만 들고 오세요. 깎아주셨네요. 깎아주시면. 한 주만 더 버티면 또 내려가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이런 하락의 흐름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고 오늘 같은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장세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다른 그 방에서 많이 박살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저희는 수익이 굉장히 컸거든요. 물론 손절도 한번 쳤어요. 근데 읽을 수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힘의 결대로 가면 힘이 주는 방향대로 가면 10번 중에 8번은 성공해요. 10번 중에 2번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론이 중요한 거죠. 항상 힘의 방향대로 가줄 때가 가장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점을 일반 회원님들은 그냥 아무리 욕을 제가 욕이라기보다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자꾸 개인들이 아까 그 수익이 가장 큰 박스권이 있죠.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고점이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세가 크게 나왔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저는 안 해요. 물론 밑에서 잡아서 매수를 쳐가지고 운 좋게 거기가 바닥이 아니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딱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돈 없는 하순한 짓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기준선 이상은 올라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의 힘이 있다면 하락의 힘이 시간적으로
무마된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상방의 힘을 찾을 때, 그럴 때가 포인트가 있어요. 한마디로 타겟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근데 빠지고 있는데도 막 방아쇠를 막 당기면 내 계좌도 같이 녹아내려요. 이런 점이에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과연 시장이 맞느냐 틀리냐예요. 이런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와주는데도 계속해서 여기가 저점이야, 고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고 있다면 왜 그게 틀리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을 보는 이런 눈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장이 이게 맞는 시장인지 틀린 시장인지 하는 보는 법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준비해놓은 슬라이드보다 이 다음번에 있을 한번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파란색 두 개가 잡혔다는 거는 아, 목표가가 어디서 잡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시간적으로 무마시킨 이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아, 박스를 살짝 확대시켰다가 뛰어갈 때 나올 때는 이거는 또 거래량이 실렸어요. 사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러면 아, 여기서는 무조건 붙인다. 박스상 돌파 나오면 무조건 붙인다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목표가를 채웠지만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만큼이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결국 이 말은 이 상방의 힘이 이렇게 받은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시장이 보여주는 힘대로 이 힘의 방향대로 결론 갔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이 힘의 방향대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이것은 결국 시장이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뭔가 좀 더 보여주고자 했다거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온갖 참여자들이 여기서 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바랬던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됐으니까 올라가겠죠. 아무 이유 없이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뭐 작업이 들어갔다가 해도 올리거나 하진 않았을 거니까 결국 그 말은 시장은 일단 힘대로 힘의 방향대로 결대로 움직이는 원칙은 항상 있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오버슈팅, 뭐 상방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조금 비이성적일 수 있어요.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맞는데 시장은 틀리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계속 박스권 영매매, 여기가 고점이다, 저기가 고점이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은 언제나 맞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맞는데 시장은 항상 맞고 시장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개인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투자자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영매만 하고 있어요.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는데도 그리고 뭐 50%가 까이는데도 뭐 들고 가고 있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50%가 하락이 빵 나왔다.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큰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이 힘이 어디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큰 흐름이 하방이었다면 밑으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거죠. 50%가 까였지만 50% 이상 더 까일 수 있다는 거죠. 50%를 더 까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하락의 힘을 좀 시간적으로라도 하락의 힘을 좀 무마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매수로 잡는다거나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뭐 돈이 원금이 묶여버린다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끌지 못하고 뿡 하고 또 빠져버릴 수 있겠죠. 결국 내가 맞다는 이런 생각, 이것들이 그러면 자기의 주식 투자, 선물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내가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이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이 제가 관리를 하는 포트가 있는데 이전에 회원님들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인데 누가 손실이 가장 크냐면 개인병원 의사분들이 손실이 가장 커요. 제가 관리를 했던. 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의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뭐 먹어본 기억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돈이 이제 우리 이제 구찌라 그러는데
그 투자금의 크기죠. 예, 이런 것들이 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수익률이 빵 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욕심 안 내면 워낙 돈이 원금이 많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보여주는 흐름 자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이 보여주는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대로 보이는 대로 여기가 저점일까 고점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회원님들 중에 개인병원 의사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고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확실한 포트로 관리를 해드리겠고 이건 뭐 농담인 건 아시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다음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11년 8월 1일 날 이날 뭐 하셨어요? 네네네. 김앵커는 뭐 하셨어요? 네, 저 이때 뭐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잠시만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잠시만 이따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STV에서 주식과 선물 옵션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매현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한정된 아이템보다는 시장에 맞는 유연한 전략으로 주식 선물 매도, 펀드 등 US 달러 선물, 이런 부차적인 상품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눈이 있을 때 그 바라보는 눈으로, 해안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개인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으로 인해서 보는 눈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위험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매인눈 전문가님, 그럼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지어주시죠. 네, 결론은 뭐 나를 따르라 이건 건 사실 아니에요.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언제까지나 뭐 저랑 같이 해가지고 뭐 환갑잔치 같이 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 뭔가를 해도 배워 나가셔가지고 최대한 그 나의 좀 무기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무기는 종목도 아니고 뭐 단심도 내가 선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장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관점 자체를 저한테 배워가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것처럼 시장을 똑같이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 선물시장 돈 벌어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산 녹아내립니다. 결국은 시장을 보여주는 대로 마켓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김영코님도 제가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일단 아직 초보니까 시장이 보여준 대로 하라.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흐름이 나오는 대로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철새가 무리를 지어 다니지 한 마리 흩어지면 죽는 거죠. 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좋은 비유 같네요. 이 철새 이론을 처음엔 쓰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귀찮아서 뺐어요. 근데 다음번에 같이 넣을 건데 이 철새가 이게 무리를 지어서 어디 날아갈 때 고개를 틀면 다 틀어요. 나고 되면 뭐 날개 저항도 있고 결국 온도 유지도 안 되고 체온도 유지도 안 되어서 이제 죽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그 큰
무리라는 거죠. 그 무리가 보여주는 대로 한다면 무리 없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는 손해 안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역시나 길게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빵 냈다. 그거는 어쩌다 얻어 걸릴 수는 있어요. 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길게 살아나가려면 시장이 하는 대로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하면 무리 없이 여러분들도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아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결국은 이 시장 자체라는 게 물론 이게 우리가 작업을 치기도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게 걸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한정 지어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참여 주체들이 결국 이 시장 자체가 그런 투자자들의 모든 심리 자체를 그 편견 없이 모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항상 맞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처음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죠.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시행이 돼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투자 흐름 자체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한번 짚어봤고요. 또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요, 자신의 고집보다는 이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서 그 흐름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 굉장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